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학술 포럼의 주제로 주신 혁신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서 R&D 성과가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인 R&D 성과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용화로 이어지는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료기기 연구 개발자의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두 개는 실제 R&D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자에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연구 개발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정부에 드리는 정부 기관에 드리는 말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규제기관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기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일반 공산품과 달리 이 기기의 제품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을 실제 시장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모두 의료진이라는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R&D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자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의료진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제시와 실제 사용 사이에 상당히 여러 가지 단계의 개발 활동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반 공산품과 같이 연구실이나 실험실 수준에서 개발의 과정이 있겠고요. 이 뒤에는 일반 공산품에서는 없는 생체 내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이 평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체 내에서의 평가에서 사실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페일하게 되는 것을 겪게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단계를 데스밸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R&D 개발자들이 이제는 이 데스밸리에 대한 존재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체 내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겨우 이 데스밸리를 거쳐서 살아남은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실제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인허가와 급여 등재와 같은 복잡한 절차들이 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서 사실 이건 데스밸리처럼 그렇게 뭐 심각한 페일리어 레이트가 높은 곳은 아니지만 역시나 상당히 조심을 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사업화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R&D를 수행하는 연구 개발자들도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 창출에서부터 실제 시장에 나갈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이 연구 개발자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그 인허가와 급여 등재 뒷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R&D 연구자들이 사실 이해도가 부족하고 사실 이 부분까지에 대한 경험들이 상당히 일천하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이해 증진이 굉장히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요. 이렇게 초기에 연구개발 기간이 동안에 뭐 여기 있는 기간은 평균적인 기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동안에 또 이후에 인허가나 급여 등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허가 근거가 되는 문서들을 연구개발자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이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정부 기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다음에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다음에 보건의료연구원, 네카와 같이 큰 세 개의 기관들의 다양한 절차들을 우리들이 관통을 해야만 비로소 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오늘 주제가 되는 혁신의료기기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들은 이 신의료기술평가라고 되어 있는 이 과정을 대부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단계로 우리 R&D 개발자들도 인식을 잘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서로 다른 정부의 기관, 최소 세 기관 이상의 절차들을 우리들이 관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략 평균 기간들만 합쳐도 대략 이 전체 기간을 다 통과하는데 한 평균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연구개발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당혹해하는 것이 이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 신의료 기술을 평가 대상이 돼서 이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 평가를 받게 되면 비슷한 말이지만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평가가 대부분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식약처에서의 평가는 여기 제가 표시한 것처럼 국제 표준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성적을 기준으로 아주 미니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반면에 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체계적인 문헌 고찰, 즉 논문, 학술 논문을 통해서 SCI 논문을 통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당 의료 행위의 가장 최상위 수준의 의료 행위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임상시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R&D 개발자들이 이렇게 두 가지 임상시험이 앞으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잘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식약처와 심평원 사이에는 사실은 그 과정으로 보면 그냥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개념상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법에 의거해서 의료기기를 잠재적인 위해성에 따라서 1, 2, 3, 4등급, 4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심평원으로 가면 이제 의료기기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고 별도 산정이 가능한 치료재료와 별도 산정이 불가한 치료재료, 그 다음에 역시 별도 산정이 불가한 의료장비, 그 다음에 가정용 의료기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상당히 낯설게 되고 이것들에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접근 방법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평원에서 그 급여 등재 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약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그 별도 산정이 가능한 치료 재료 아니면 행위, 의료 행위, 의료 기술이라고 부르는 의료 행위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도 상당히 그 의료 R&D 개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낯설은 표현인데요. 즉 대부분의 그 혁신 의료기기들이 의료 장비의 형태로 개발돼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장비 자체가 어떤 수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 의료진의 의료 행위가 수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약과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요. 약제의 경우에는 식약처 허가가 되면 이것은 그 급여 대상만을 결정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비급여로 자동적으로 비급여가 돼서 시판이 가능한 데 비해서 이것을 이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의료기기와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물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평원에서는 치료재료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비급여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보험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거티브 리스트도 아니고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다 섞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 거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이런 규제를 받고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 R&D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융합연구 전문가의 양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부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잘 해주셨는데요. 이 혁신의료기기란 국내에서는 이미 이게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의료기기와 관련된 세 가지 법률 중에 하나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상의 제2조에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잘 적용하는 그러한 그래서 좀 더 나은 그 효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기를 우리가 혁신의료기기다라고 한다라고 이제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게 융합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융합기술이라는 것이 개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ITBT, NT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신기술을 결합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행위를 융합기술 또는 융합연구, 융합개발 이렇게 부르죠. 따라서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따르면 이 혁신의료기기 연구 개발자는 융합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융합에도 사실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 밑에 있는 이 미국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따온 건데요. 융합도 같은 융합이 아니라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여기 맨 오른쪽 것은 학제 간 연구, 가운데 거는 다학제 간 연구, 맨 왼쪽 거는 뭐 굳이 번역하자면 초학제 간의 연구, 협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융합도 제대로 된 융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진화된 아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융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단순한 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그 분야 스페시픽한 어프로치들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리소스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그 학제들을 서로 인테그레이션하는 그런 협력 이것의 목적은 어떤 공통된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융합이야말로 초학제 간의 융합이고 이것이 가장 진화된 형태 그리고 그 융합의 결과의 성공률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그 위키피디아에서 그냥 어느 날 밤에 잠깐 만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데피니션에 제가 몇 가지 단어만 그냥 협력이라고 바꿨는데 이런 게 아주 그 융합을 표방하지만 아주 낮은 차원의 융합. 특별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융합이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일부 서로 다른 전공자들이 그 연구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잠깐 모였다가 제안서를 쓰고 연구비를 따서 연구를 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마치는 그런 협력 수준의 융합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융합 가지고는 이 융합 연구의 성과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의 혁신 의료기기와 같은 경우에 시장에 나가서 임상 현장에 쓰일 때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융합의 형태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융합이 과연 학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평소에도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 경험이나 여태까지의 이 여러 가지 그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융합은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애티튜드이다. 그리고 이 애티튜드는 학문처럼 이렇게 가르쳐서 물론 학습해서 되는 것보다는 역시 트레이닝 그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그 이 환경에서 각 분야의 융합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초학제 간 융합과 같은 그런 자세를 배우는 그런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제대로 된 융합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의료기기의 성공, R&D의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 이것은 그 학제 간의 이 융합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또 자기의 희생도 불사하는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러한 융합을 오랫동안 연습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성공시킨 융합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위한 시스템과 교육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교수의사 연구원들의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국내 보건의료 산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 각광을 받고 있는 지 오래됐고요.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를 기점으로 그동안 상당히 아주 만성적인 적자에 있었던 이 보건의료 산업의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의료 산업의 3대 제품인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가 중요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 이 보건의료 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조짐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많이들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2000년을 중심으로 국내 아주 최우수 소수의 이 우수 인재들이 전부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주력 산업은 전자나 IT 산업이 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모여진 이 의학 분야 또 의료기기를 포함해서 이런 보건의료 산업 분야가 결국 우리나라의 앞으로 경제를 짊어지고 또 우리나라를 더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반드시 발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수의사연구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들에서 이들이 창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학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적정 진료와 교육 훈련 있지만 연구 개발도 아주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대학 교수의 조건이 대략 2000년도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이 임팩트 팩터 페이퍼 퍼블리케이션을 한 소위 CNS라고 불리는 이런 저널들의 논문을 낸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교수로서 인정을 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도 물론 이런 연구들도 계속 중요성이 뭐 사그라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더해져서 결국 창업을 통해서 좋은 창업을 통해서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일의 이력을 담당한 교원들이 성공한 대학 교수의 조건으로 아마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R&D 투자 회수 가능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국내에서 스타트업들이 성장해가는 아주 표준적인 형태와 그 각각의 시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투자 액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스타트업에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대략 우리가 그 스타트업들이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게 주식시장에 IPO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 나가게 되는데 이 평균 기간이 약 11.8년이고요. 이 안에 아까 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이 과정을 녹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혁신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서 IPO에 갈 때까지 과연 몇 번의 의료기기를 시장에 낼 수 있겠는가? 한 번도 평균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 빡빡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이러한 이 외부 투자금들을 적시적시 유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국가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보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금 회수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주식시장에 나가는 것 이외의 투자금 회수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평원과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이 신의료기술로 갔다가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미승인이 되는 기술이 이게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주 데드엔드가 돼버립니다. 이게 시장에 나갈 수가 없는 의료기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이런 것들이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FDA에 IDE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이어서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허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라는 절차인데요. 아직까지 품목 허가로 받지 못한 새로운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FDA는 이런 ID를 할 때 이미 이 ID 디바이스를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미 제도화 해놨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돈이 이익을 내서는 안 되고 그 R&D를 하는데 들어간 코스트를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인공심장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했던 유타 대학에서 82년도에 이미 첫 번째 휴먼 임플란테이션이 성공이 됐었고 제가 이제 완전히 이식형의 인공심장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있었는데 이미 30년도 넘은 때죠. 그때 이미 이 ID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고 그때 그곳에서 개발하는 인공심장이 환자에게 임상시험이 될 때 그 비용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네 가지의 이 방안들이 우리 혁신의료기기 R&D 성과가 실제로 임상 현장까지 활용까지 잘 이어지는
상용화로 이어지는 성공 확률을 제고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